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들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강력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교사와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지내야 할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학교는 왜 분풀이 공간이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일단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 다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주의 고등학교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청주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게 속보로 전해지더라고요. 한 학생이 흉기로 이 아이들 휘둘러가지고 다친 학생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뭐 교장 선생님도 다쳤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가 또 투신을 했더라고요. 인근 그 이제 호숫가에 투신했지만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생명을 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1차적으로 든 건 이제는 학교도 안전하지 않구나. 저희가 뭐 아이나 친구나 뭐 학교에 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치거나 뭐 짜잘하게 그럴 수는 있어도 범죄 희생양이 되거나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학교조차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일에는 또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사실 가장 좀 궁금한 지점인데 요즘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요. 특별한 원인 없이 또 이런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오늘 아무래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 아니면 가해자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분들께 뭐랄까 좀 애도와 그다음에 공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직업이니만큼 이 사례와 관련돼서 크게 두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것이 예외적인 일일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이나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아마도 MC 정원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외적인 존재로서 살고는 있지만 사회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불확실성에 내던져 있다라고 하는 이거 사실 별로 안 좋은 기분이죠. 게다가 혹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걸까? 대비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말 그대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두려운 일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정밀 진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지금 학부모시죠? 학부모입니다. 예.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끔찍했고요. 저는 일단 학생이 이건 고등학교 또 어느 정도 이제 성인에 근접한 나이에 이제 18살이었는데 이번에 가해자가 사실 되게 충격이었던 건 아까 모두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초등학교 18살 그 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또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충격을 넘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당연하지만 교사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외부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거나 정말 뭐 이제 가해자가 들어오거나 할 때 보호해 줘야 되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라는 그 신뢰가 사실 이 사건으로 좀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 이게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한 명의 예외적인 돌출적인 부분인가 그러니까 막 제도적인 부분도 막 대안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근절될 수는 있는 건가 이게 학부모로서의 좀 가시지 않는 불안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M장이 이제 원인이 없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이나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뭐 무차별 이 남동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정 타깃을 목표로 한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좀 일단 좀 진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그 명재환이라고 하는 교사는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범행 대상과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었고 청주의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가하게 만든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상대로 뭐를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추출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분풀이 차원이었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이었던가요?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18년부터 거의 매년 그 조사하는 게 있죠. 이른바 울분 연구라고 하는 거고. 이른바 그죠 울분장애. 울분 연구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 울분 연구와 관련된 그 움직임이 제가 마침 공부하고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고요. 그것이 그런 흐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울분, 화풀이, 분풀이 이런 것들이 한국의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총기가 자유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칼 뭐 이 정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쿨 슈팅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범죄의 범주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글로벌한 세계 사회가 겪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니만큼 혹시 이러한 어떤 거대한 흐름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돼서 당사자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당사자들의 느끼게 되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울분 연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화풀이냐 분풀이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비교의 준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되게 큰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풀이 범죄 아니면 화풀이 범죄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잦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샛길로 빠져서 이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게 요즘은 이제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체벌을 가하지를 않지만 과거에는 걸핏하면 체벌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죠?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맞았죠. 근데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특정 선생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학생들 패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어요.
많았죠. 부정할 수 없어요. 네.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된 과거에도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심스러운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 지역 정서가 좀 다른 데보다 좀 거칠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네, 동네 명 말하지 네, 마세요. 동네 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거칠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네였어서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지만 그때는 공론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이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면 다 공론화가 되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얘기를 꺼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그죠. 무참히 살해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그건 사실 이건 비교 사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분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짜잘한 분풀이부터 시작해서 극단적 분풀이까지 같은 범죄에서 분풀이라고 하는 같은 키워드로 해석이 가능하냐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도 똑똑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면 가해자의 프로파일링도 아직 끝난 시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빨리 원인을 알고 싶고 그렇죠.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책임자가 있다면 법정에 세우든 뭐가 됐든 좀 책임을 묻고 싶고 네. 딱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잘못해서 제가 요 말씀 또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들이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장애랄지 아니면 정신 질환이랄지 이런 또 것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요. 살짝이나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정신 질환이나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혹시 낙인을 찍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을 사실 우리가 좀 모두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명재환 교사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죠, 본인이. 근데 이제 바로 나왔던 반론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그렇죠. 책임을 돌리지 그렇죠. 이렇게 약한 존재를 삼아서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그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범죄. 그래서 네가 나한테 평소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냥 아무나잖아요. 아무나.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회적 긴장도 스트레스가 너무 최강으로 치달으니까 거기에서 이게 좀 버티기 어려운 개인들의 양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네. 뭐 이제 범죄의 맥락이란 게 있는데 이제 청주 같은 학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장애 등급이 있는 학생이다 그랬지만 이제 장애 등급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였다 이렇게 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는 상담 신청을 했다는 거고 상담 내용은 아이의 민감 정보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아이의 분노 뭐 이런 울분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을 아마 본인도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은 정말 최고조로 달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에 있어서 딱 한 명을 지목하거나 한 현상을 지목할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네. 그러니까 내 이 공격성을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는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례 이제 가해자로 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이제 아까 이제 울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울분이라고는 그 바탕에는 혹시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 네. 아까 이제 그 명재환 교수는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깝게 보이거나 네. 오히려 이제 그 주변의 어떤 평온한 모습이나 밝은 모습이 오히려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만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그죠?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변을 원망하는 어떤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무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연결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좀 뜬금없이 이 울분 연구라고 하는 것에 이 발상지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살짝이나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울분 연구를 왜 독일에서 그때 하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통일이 되고 나서 10여 년 정도가 지났던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과거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울분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너희들이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는 데서 역할을 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인데 왜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이렇게 다른 거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왜 우리는 열등한 시민으로 낙인 찍혀야 되는가? 이런 식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의예요. 사회가 정의롭게 흘러가지 못한다. 혹시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동의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출생지가 동독이라고 하는 죄로 우리가 뭔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복수심이에요. 이 세 가지 감정. 그러니까 복수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복수심에 그러니까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화풀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차별적인 폭력의 대상, 복수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과거 동독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울만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왜 과거 동독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극우주의를 지지하는지의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한국에도 혹시 이런 흐름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얘기하기는 섣부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통일 독일과는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이랑 되게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배신감, 불의. 그러니까 2030 너무 이제 노력하고 알바도 막 여러 개 하고 스펙을 막 쌓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그 천장을 뚫고 가기는 그리고 뭐 입시나 취업이나 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내 개인의 잘못인가?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더 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계층 간 사다리라는 것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많이 희석화됐고 그런 부분이 정말 개인이 울분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최소한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의 귀결이 이제 복수심이라고 말씀 주시고 독일에서 선행 연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구구 방향으로 가는 부분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이 전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이 사례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재원 교사의 경우나 청주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 가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누군가가 특정인이 나에게 뭔가 위해를 가했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억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불만이고 이런 게 이제 깔려 있었던 거고 명재원 교사의 경우 이런 틀로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가해도 결국 계층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가장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뭔가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부인한테 풀고 그럼 또 부인은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는 어떤 경제적 우열 관계 때문에 남편한테 하지를 못하고 그걸 자식한테 풀고 이러다 보면 계속 가해가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면 아동학대로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약자에게 결국은 가서 닿는다. 네. 그러니까 명재원 교사의 경우도 사실 그 틀에서도 분석은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폭력의 낙수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폭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결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범위를 넓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얘기해서 그 공간이 학교가 됐다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뭔가 어떤 최근에 특수하게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뭡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교사가 좀 무리하게 학생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이른바 일진이 약한 아이를 괴롭힌달지 이런 게 이제 통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건데 이건 너무 낯선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그것도 가장 어린 아이를 표적
삼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까 M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고통을 나한테 유발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공간이 학생한테도 교사한테도 학교다 보니까 그곳이 오히려 범죄의 뭐 현장이랄까요? 하나의 공간이 됐달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좀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 또래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뭔가 신성함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것,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준법들, 선생님은 존중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과 지켜야 될 이런 사회 법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명확하게 존재하는 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개념으로 일진이 네. 일진인데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일진이 어디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드냐고 기강잡기가 일진이 자기 그 동료 학생을 응징하는 그 일진은 이제 폭력배가 학생으로 위장한 거였어요. 그 영화에서. 아 맞아요. 네, 두사부일치라는 영화였었죠. 저는 그 영화에 염두에 건 건 아닌데. 아 진짜 거기도 보면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군사부 일차라고 하는 뭐 어떤 이런 어떤 그림자도 밟지 않는 과거 의식도 흘러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좀 심지어 통행 방향까지도 학교 안에서는 좀 제한이 됐었죠. 그리고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 뭐 작은 행동 강령까지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물론 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사고 방식이. 근데 학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명확한 개념이 이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의 위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좀 그것도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의미가 쇠퇴해버렸다. 네. 공감이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도 요즘 아이들이 과연 공감할지 저는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학교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성소,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굉장히 좀 요즘 심해졌다. 학원을 더 아이들은 중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사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강사 선생님하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미국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학교 안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것도 같은 범죄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총기라고 하는 수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파장의 강도와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찌 본다면 그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분풀이, 화풀이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아마도 한 방향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주호영 국회의원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양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 그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배고픔, 함께 다 같이 배고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배고픈데 저자는 왜 저렇게 잘 살지? 라고 하는 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아무래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내 옆 과거 같으면 재벌가의 집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디선가 좀 보여져요. 미국의 재벌가 아니면 한국의 재벌가 아니면 중국의 재벌가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평상시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뭐지? 난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쓰레기인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뭐라 그럴까 원인 지적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공부를 못해서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잘렸거나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투명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거기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좀 분노? 아까 말했던 화가 나는 울분?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 이게 이제 범죄, 특히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전에서 벌어졌던 사건 이후에 이제 뭐 교육 당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그 교사들에 대한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이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뭐 이제 분리 조치를 한다. 건으로 뭐 휴직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사건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행동 그러냐? 자체가 사실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냐 근데 그러니까 진실이 그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그 사전에 분리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그것이 옳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의 대상은 보통 주변에 가장 먼저 가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네. 그럼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사실은 억울함들을 더 많이 느끼고 비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교사나 학생은 주변이라는 것은 일상 공간 안에서라는 얘기가 되니까 교사나 학생에서는 일상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본인의 일상 공간에서 범죄를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죠. 타겟을 찾고 그게 편하니까. 예.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런 식의 슈팅 그럼,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자신의 생활 세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분풀이 대상을 찾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여기서 잠시 접고 어떤 분풀이 차원에서의 그 무차별, 묻지마 범죄로 한번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 말고 이래서 서현역 난동 사건도 있었고 있었죠. 신림동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접한 생활 공간, 생활 세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풀이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특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즘은 이런 부분도 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남성으로 삼느냐 여성으로 삼느냐 그것도 이슈가 성인으로 있는 삼느냐 거죠. 아이로 삼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차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개인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잘 계획하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범행의 동기 자체는 계획범과는 좀 멀어 보이지만 이 범죄 대상을 뭐 물색하고 찾고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뭐 관악구에서도 한 여성분이 희생이 되기도 했었어요. 운동하시던 그 시간대.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이제 범죄 가해자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하나의 표적을 잡는다면 본인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성들의 공분을 더 뭐 강남역 이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만 그 맥락도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같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이제 그 극명한 비교 대상이 되는 그 범죄 사건이 과거 지존파 사건이었나요? 네. 그거를 보면 오히려 성격이 뚜렷했어요. 그 사건은. 네. 우리는 못 살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되게 불우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울분 내지 억울함의 성격이 자기 규정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렇죠. 자기 규정이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어떤 적대감의 표출의 대상도 특정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확히 다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너희는 외제차 몰지 네. 백화점 이용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격이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라고 본다면 이 표현이 정말 자기 진단조차가 아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단조차가 안 되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대상이 특정이 안 되는 그렇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이제 막 갑자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뭐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공포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하게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서 뭔가 행복해 네. 보이고 즐거워 보이면 그냥 그게 반감이 드는 이런 경우가 그럴 수 나타나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런 듯.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지존파 범죄하고 요즘의 양상을 좀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에 서구 일반으로 잘 사는 나라의 일반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른바 좌파 테러가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그때도 계급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엘리트를 향한 폭력. 그러니까 명확한 주소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것이. 범죄의 계급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존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범죄에 훨씬 더 가깝죠. 테러가 아니었죠. 정치적인 성격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같은 멜로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은 강자를 선망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정서가 혹시 있는 게 아니냐. 엘리트에 대해서는 무섭거나 아니면 네. 그들을 선망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나보다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의 낙수 효과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저지르면 얘네들은 나에게 반발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약자를 혐오하는 정서가 혹시 이런 폭력에 깃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또 대별되는 게 학교 안에서 벌어진 범죄와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에서의 대비되는 게 뭐냐면 그 서현역 난동의 주 범이나 신림동에서 그 흉기를 휘두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세계라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특정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나 일상이 영위되는 생활세계에서 마구잡이로 난동을 할 공간이 아예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열린 공간 열린 공간으로 나가버리는 오히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길거리인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히키코모리나 이런 경우가 어느 순간에 뛰쳐나가지고 거리에서 해버리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리가 이제 같은 것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현역 사건인가 이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무슨 뭐 대비역에서 장갑차를 배치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장갑차가 실제로 배치됐었잖아요. 강남에 그래서 이런데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약간 총 같은 거 들고 막 네. 무장해가지고. 왜 웃으세요? 교수님 왜 웃으세요? 갑자기 제가 학교를 다녔던 70년대 80년대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 예. 근데 21세기에 정말 한복판에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우스꽝스럽게 무슨 장갑차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생긴 신설된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 소지죄라고 예전엔 경범죄로 흉기 이렇게 숨기고 다니면 한 10만 원 이제 안팎으로 이 과태료 물리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막 흉기를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협이 가할 게 너무 명징하지만 위협에 가하지 않더라도 이거 규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도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회상을 반영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거리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무차별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예방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예방이 가능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거리에 비해서는 예방이 가능한 공간 아닙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스쿨폴리스 제도인데 네. 각 학교에 정말 전담 경찰관이 계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그냥 명분을 위해서 도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제가 스쿨폴리스 분이 같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무슨 위원회 같은데 했더니 이게 워낙에 전담하는 학교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학부모나 뭐 교사분들이 경청을 하는데 되게 좀 거칠게 진행한다는 인상을 저 개인적으로 또 받았던 적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명이 전담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열에서 한 12개 정도까지 된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게 다 예산 문제고 또 한번 이런 학교폭력 무슨 사건이나 범죄에서 조금 이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묻혀버리니까 항상 이게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조치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는 선진국이죠. 뭐 이를테면 학교를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하고 금속 탐지기를 오히려. 지나는 어떤 그런 글쎄요. 요즘 미국에 그런 금속 탐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들에는 금속 탐지기를 지나야 학교에 입장할 수 있다. 참 학교가 그렇게 돼 버렸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뭐 흉기를 가져왔는지 어쨌는지를.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법원이 한번 난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서부지방법원. 그래서 그 이후에 법원을 가면 엄청 저희 그 탐지 그걸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받아야 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라고 하는 곳에 어떤 독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무시하는 처사겠죠. 그러니까 물론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정도가 너무 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제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뭐냐면 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피해자이자 희생자거든요. 근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친구들을 빌런의 모습으로 채색하게 되는 저는 그런 게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엇이 원인인지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요 얘기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얘기는 꼭 사실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자살했던 건 아마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대비되는 사례가 명재환 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교사가 말 그대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걸 전 두 방향 모두 다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된다. 안타깝게도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제임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미국의 이제 정신의학자인 양반이 썼던 책이 한국에서 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저는 뭐 이를테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좀 나아졌어요. 공화당 정권이 잡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 부분으로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남을 향하면 살인이 되는 거고 자기를 향하면 자살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 원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방향성만 하는 다른 거. 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그 명재환 씨의 이런 사건을 분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교사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다.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잠재적인 가해자인 교사, 잠재적인 가해자인 피해자. 오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고 섣부르게 책임 추궁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이면에 우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서희초등학교의 교사는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명재환 씨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겠죠. 방향.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울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울분이 개인화되는 추세가 있어요. 네. 이제 과거에는 아까 뭐 지존파의 경우도 아까 이제 서구에서 이제 과거에 나타난 범죄 양상, 뭐 테러 양상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뭐 이게 뭐 이제 거창하게 뭐 신자유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돼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너무 거창한 얘기는 빼고 내가 울분의 어떤 억울함이든지 울분이든 불만이든 그런 것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는 전통적인 문과 어떤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가거나 내지 이제 주목이 되지를 않으면서 개별화되어 버리는 그 원인 자체가 개별화되어지는 걸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자꾸 치원이 되어 버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해결의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그 결국 개인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딱 견뎌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울분은 꼭 욱으로 나타나잖아요. 욱 하는 걸로 하면서 범죄로 나타났을 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저는 근본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울분 자체가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뭐가 나올지
5천만 분의 1이잖아요. 확률이라는 건.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울분이란 것도 원인 진단의 많은 이게 주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박탈감을 좀 완화해주고 줄여주는 건 정말 너무 당연하지만 정부와 사회의 책임일 텐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데 웃고 있는 당신이 나한테는 대단한 불편함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에 사회적 책임이 과연 아니 저는 없을까? 그런 노력이 불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히 어떤 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데 그게 만병통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원인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동을 해서 개인화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 특성이 여기는 다시 또 많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O라고 하는 요인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작용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걸 5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1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2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편차가 너무나 큰 것인데 그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국가가 돼서 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 고민을 제가 항상 하던 고민 혹은 제 동료들이 항상 하던 고민을 이렇게 딴 분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회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원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수준이겠죠. 근데 저도 요즘은 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그렇듯 그 원인 요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터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종의 항우울제 역할을 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 딱 가면 금속 탐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걸 보는 순간 우울감,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나마 지울 수 있는 진정되는 항우울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저는 사회 구조,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항우울제와 관련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예가 될 수 있을지 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저 동네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나이가 많은 형. 이 형이 평소에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얌전한 형인데 술만 들어가면 거의 난동 수준을 벌이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막 거의 뭐 무차별로 부수고 때려 부수고 뭐 쌍욕에다가 뭐 대상도 안 가려요. 술만 들어가면. 근데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마을 어르신들이 그 형을 징치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혼분형을 내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여러 명.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전 지금도 그 이제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 본다면 그 형이 그렇게 술만 들어가면 난동을 부렸던 그 원인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울화 아마 이런 있겠죠.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럼 그때마다 그럼 국가를 부르고 경찰을 부를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어떤 무차별 범죄에서 저는 전조 현상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전조 현상을 그럼 누가 캐치할 수 있느냐? 그럼 경찰이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행정이 이웃이. 캐치할 수 있는 게 이웃이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 문제부터 사실은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마을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린치가 아니라 징치. 린치와 유사한 징치. 징치를 했던 것 자체가 봉건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 형은 그 이후에 변화했나요? 근데 솔직히 별로 안 변하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방법 뭐냐면 술을 끊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럼 또 다른 울분에 또 발산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들의 이후 조치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클래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보면 언론에서도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됐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명재원 교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반추해 보시면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전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명재환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료 교사한테도 뭔가 네. 폭력적인 어떤 그 언동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네.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은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만 강구를 한다면 저는 그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린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건 개인의 고립화와 개인화가 그렇죠. 현대적인 추세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동네 어르신들의 존재가 우리 근처에 있을까?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가 이외에는 그런 사례들을 말 그대로 케어할 수 있는 주체나 제도가 없을 당연히 수 있다.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네 어르신이라는 게 그래서 명재환 교수는 동료 교사였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찌 보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됐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우라 내지 울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뭐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